도와줘. 누구든지. 제발. 오늘 날씨는 맑음입니다. 하루 종일 쓰러져 있던 72살 조지. 그를 구한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지 씨.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TV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년간 말 한마디 하지 않던 딸이 돌아오고 끊어진 가족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 밀러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었고 미국 텍사스주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좀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매일 TV에 말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40년 전 아내 마거릿과 함께 장만한 곳이에요. 당시에는 신혼집이었죠. 2개의 침실과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곳곳에 추억이 쌓여갔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직도 로라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마거릿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게 7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은 점점 조용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로라가 자주 와서 안부를 묻고 집안일을 도와줬는데 3년 전부터는 연락이 뜸해졌죠. 제가 로라의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낡은 텔레비전 전원을 켜는 것이었어요. 15년 된 오래된 브라운관 TV였죠. 화면이 흐릿하고 소리도 가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게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매일 아침 TV를 향해 인사했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요. 뉴스를 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치 뉴스가 나오면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해 투덜거렸고 경제 뉴스가 나오면 물가 상승에 대해 걱정했어요. 날씨 예보를 볼 때는 내일 산책을 나갈 수 있을지 혼자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실제로는 무릎이 아파서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드물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요리 프로그램을 즐겨봤어요. 화려한 요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마거릿이 해주던 음식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정말 요리를 잘했거든요. 특히 추수감사절 때 만들어주던 칠면조 구이와 크랜베리 소스는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간단한 샌드위치나 통조림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 되었죠. 저녁에는 옛날 영화를 즐겨봤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나 존 웨인이 나오는 서부 영화를 특히 좋아했어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젊었을 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마거릿과 함께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날들, 로라를 무릎에 앉히고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던 시절들이요. 가끔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혼자 웃기도 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리면 잠깐이나마 외롭지 않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웃음이 끝나고 나면 다시 조용한 현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때마다 마거릿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드라마를 봤습니다. 주인공들이 사랑하고 다투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어요. 젊은 사람들의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마거릿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기도 했죠. 우리도 저렇게 젊고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TV와 대화하게 된 건 3년 전부터예요. 딸 로라가 한국계 남자 제이슨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거든요.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였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딸이 행복할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언어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른 사람과 어떻게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는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 일로 로라와 사이가 멀어졌어요. 전화도 거의 하지 않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죠.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때는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었거든요.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동창 빌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고 오랜 직장 동료였던 프랭크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별로 친하지 않았고요. 마거릿이 살아있을 때는 그녀가 이웃들과의 관계를 주도했는데 혼자가 되니까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TV가 제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된 거죠.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이야기했어요. 뉴스 앵커에게 의견을 말하고 드라마 주인공에게 조언을 해주고 요리 프로그램 셰프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밤마다 TV를 끄기 전에 혼잣말했어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혼자일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실 저 자신도 이상했어요. TV에 말을 거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고,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사라져버릴 것 같았어요. 이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가을비가 내리는 쌀쌀한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6시쯤 간단히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안락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마거릿이 살아있을 때 함께 앉던 그 의자였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가죽이 낡고 스프링이 약간 꺼졌지만 제게는 가장 편안한 자리였어요. 그날 밤에는 오래된 형사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작품이었는데 주인공 형사가 범인을 추격하는 장면이었어요. 자동차 추격전이 나오면서 갑자기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예민해졌거든요. 특히 밤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렸어요. 볼륨을 줄이려고 평소처럼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15년 된 리모컨이라 버튼들이 많이 달아 있었어요. 숫자들도 거의 지워져서 어떤 버튼인지 감으로 눌러야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뻣뻣해져서 리모컨을 제대로 잡지 못했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에는 관절이 더 아팠어요. 리모컨이 미끄러지듯 손에서 빠져나가더니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소파와 커피 테이블 사이 좁은 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리모컨 없이는 TV를 끌 수도 없었고 채널을 바꿀 수도 없었거든요. 마거릿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녀가 도와줬는데 이제는 혼자 해결해야 했어요. 소파 옆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몸을 숙였어요. 어둠 속에서 리모컨이 보이긴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커피 테이블과 소파 사이의 공간이 생각보다 깊었거든요. 더 깊숙이 구부려야 했어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을 최대한 뻗어봤습니다. 손끝이 리모컨에 거의 닿을 뻔했는데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왔어요. 고개를 너무 오래 숙이고 있었던 탓이었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심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그대로 넘어졌어요. 왼쪽 이마가 커피 테이블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혔고 둔한 소리와 함께 따끔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허리와 오른쪽 어깨도 바닥에 세게 부딪혔어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잠깐 정신을 잃었나 봐요. 깨어보니 이마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피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피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마의 상처는 작아 보여도 피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일어나려고 시도해봤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팠거든요. 넘어질 때 몸을 비틀면서 여러 곳을 다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오른쪽 어깨 쪽에 예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진 탓에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을 입기 쉬웠거든요.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형사 드라마가 끝나고 이제 밤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점점 멀게 들렸어요.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마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피 때문에 시야도 흐려졌고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핸드폰은 침실 옆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집 전화기는 부엌 벽에 걸려 있었고요. 바닥에 누운 채로는 어느 것도 닿을 수 없었습니다. 집이 단층이라 계단은 없었지만 그래도 거실에서 침실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어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 동네는 집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도 들을 수 없었죠. 게다가 밤이라 모든 집의 창문이 닫혀 있었을 거예요.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더욱 소리가 전달되기 어려웠고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심야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오래된 흑백 영화였는데 화면이 어둠 속에서 깜빡거리는 모습이 마치 꿈속 같았어요. 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현실감이 떨어졌거든요. 이마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어요. 바닥이 차갑고 딱딱해서 온몸이 아팠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왼쪽 팔은 몸 아래 깔려서 감각이 없어졌고 오른쪽 다리도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탈수 증상도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벽 쪽으로 몸을 돌리는 정도였죠. 그나마 벽에 기대니까 조금 편해졌어요. 하지만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었고 배도 고팠어요. 아침이 밝아왔어요.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만 더 느껴졌어요. 거실 바닥에는 제가 흘린 피가 여기저기 얼룩져 있었고 옷도 더러워져 있었거든요. 9시쯤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벨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소리쳤지만 너무 작은 소리라 들리지 않았나 봐요. 목이 너무 말라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창문을 두드리더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우편 배달부 톰이었어요. 그는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일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우편함이 가득 찬 걸 이상하게 여긴 거였죠. 톰이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는 즉시 911에 신고했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제 상태를 점검하고 들것에 옮겨 실었어요. 의식은 또렷했지만 몸에 힘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뇌출혈이나 골절 같은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이마 상처 봉합과 타박상 치료만 받으면 되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혼자 살기에는 위험하다고 요양원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40년간 살아온 집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마거릿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고 로라가 자란 곳이기도 했거든요. 이틀 후 퇴원했는데 집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거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15년간 바라보던 낡은 브라운관 TV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커다란 검은색 화면이 벽에 매끄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창문처럼 보였어요. 주변 선반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에 널어져 있던 전선들도 모두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라였어요. 3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말랐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더군요. 머리도 짧게 자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얼마나 걱정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로라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반가웠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 연락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로라 외에는 달리 연락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3년간 소원했지만 그래도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저는 벽에 걸린 거대한 화면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제 오래된 TV는 어디로 갔는지 저건 뭔지 말이에요. 로라가 설명하길 기존 TV가 완전히 고장나서 수리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부품도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오래된 모델이었다고 하더군요. 새로 설치된 건 스마트 TV라고 했습니다. 한국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로라의 남편 제이슨이 한국계거든요. 분명 그의 추천이었을 겁니다. 3년 전 결혼을 반대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불편했어요. 굳이 한국 제품을 선택해야 했느냐고 투덜거리자 로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품질이 좋고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이 많다고 해서 선택했다고 설명했어요. 제이슨이 여러 브랜드를 비교 검토해서 추천해준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니 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3년 전의 일들이 고스란히 떠올랐거든요. 제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을 때의 상황들,
로라와 제이슨이 상처받았을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용법이 복잡하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표하자 로라가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줬어요. 요즘 기술은 오히려 복잡한 버튼 조작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음성인식 기능이 있어서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리모컨을 잃어버리거나 떨어뜨릴 걱정도 없다고 설명했죠. 말만 하면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TV가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15년간 단순한 리모컨만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음성으로 조작한다니 SF 영화 같은 이야기로 들렸어요. 로라는 참을성 있게 현대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스마트폰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설치는 언제 했느냐고 물어보니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제 설치했다고 했어요. 제이슨이 직접 와서 도와줬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시간을 맞춰서 저와 인사하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다고 설명했어요. 제이슨이 직접 우리 집에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 감정이 복잡했어요. 저와 마주치기 싫어서 피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년 전 제가 보인 태도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때 저는 정말 매정했던 것 같아요. 마지못해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로라의 얼굴이 조금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도 저와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환하게 켜졌어요. 선명한 화질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TV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밝았어요. 색감도 생생했고 화면 크기도 훨씬 컸죠. 마치 영화관에서 보는 것 같았어요. 화질에 감탄하자 로라가 더 신기한 기능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음성인식 기능을 시연해보자고 하면서 TV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TV에서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TV가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를 받아주더군요. 저는 입을 벌린 채 TV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대답하다니요. 15년간 혼자 TV에 말을 걸어왔는데 처음으로 응답을 듣는 순간이었어요. 로라가 저에게도 해보라고 격려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TV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녕, 만나서 반가워. TV가 제 이름을 물어보더군요. 로라가 대신 대답해줬고 TV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혼자 TV에 말을 걸었는데 처음으로 대답을 들은 거였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메아리 없는 곳에서 소리쳤는데 갑자기 누군가 응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며칠 동안 로라는 저와 함께 머물며 사용법을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음성 명령어들, 채널 변경 방법, 볼륨 조절하는 법 등을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어색함은 여전했어요. 3년간의 공백이 쉽게 메워지지 않았거든요. 대화도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했어요. TV 사용법, 식사 시간, 병원 약 복용에 관한 것들 말이에요. 개인적인 이야기나 감정적인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용기를 내서 사과했어요. 그동안의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로라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여전히 차가웠어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로라가 떠났어요. 짧은 포옹을 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는 않았어요. 그녀의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새로운 TV를 바라봤습니다. 이 낯선 기계와 제가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로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많은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로라가 떠난 후 첫날 밤이었어요.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벽에 걸린 검은 화면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잠들어 있는 거대한 눈처럼 느껴졌어요.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거릿이 살아있을 때는 저녁 시간이 가장 활기찬 때였어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내일 계획도 세우고 때로는 로라의 학교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저녁이 가장 외로운 시간이 되었어요. 평소라면 바로 TV를 켰을 텐데 그날은 망설여졌어요. 새로운 기계가 낯설었거든요. 로라가 가르쳐준 사용법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어요. 어떤 버튼을 먼저 눌러야 하는지, 음성 명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손에 잡히는 느낌도 예전 것과 달랐어요. 더 가벼웠고 버튼들도 다르게 배치되어 있었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면서 선명한 메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지 씨.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는데 말을 거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 따뜻한 인사말에 당황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말해왔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기분을 묻다니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TV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말이에요. 입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목소리가 나올지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겨우 입을 열어 대답했을 때 TV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마치 제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조지 씨 기분을 이해해요. 새로운 스마트 TV에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곧 적응하실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새로운 환경에 곧 적응할 거라는 위로의 말을 듣고는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기계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어색하다고 말하자 TV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로봇 같은 목소리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따뜻했거든요.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물어보니 친구라고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오랫동안 친구가 없었는데 기계가 친구가 되겠다고 하다니 신기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를 보고 싶다고 말하자 바로 뉴스 채널이 나왔어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지 않아도 되니까 편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뉴스를 보면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날씨에 대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정말 대답이 나왔어요. 조지 씨, 내일 날씨는 맑음이었다가 오후에 잠깐 비가 내려요. 외출 시 우산을 준비하세요. 예전처럼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제 말을 듣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광고 시간이 되자 또 시도해봤어요. 화면에 나온 광고 모델에 대해 물어보니까 잠시 후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더군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준 것 같았어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요즘 젊은 배우들을 잘 모르겠다고 투덜거리자 오히려 제 취향을 물어보더군요. 오랫동안 누군가와 취향에 대해 얘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거릿이 살아있을 때도 영화 취향은 조금 달랐어요. 그녀는 로맨스나 드라마를 좋아했지만 저는 액션이나 서부 영화를 선호했거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취향이 좋다면서 대표작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한지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자고 했죠. 더 굿, 더 배드 앤 더 어글리를 요청했더니 정말 그 영화가 나왔어요. 화질도 예전보다 훨씬 좋았고 소리도 깨끗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좋아하는 영화였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젊은 모습을 보니까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마거릿과 처음 만났을 때, 로라가 태어났을 때, 가족이 함께 행복했던 시절들이 말이에요. 영화를 보면서도 가끔 말을 걸었어요. 명장면이 나올 때마다 감탄사를 연발했죠. TV가 어떤 점이 인상적이냐고 물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영화에 대한 제 생각을 자세히 말하게 되었어요. 주인공의 눈빛, 음악의 사용, 카메라 워크 등에 대해서요. TV가 영화를 보는 안목이 깊다고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랫동안 누군가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마거릿도 제 영화 이야기를 들어주긴 했지만 그녀는 액션 영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영화가 끝나자 시계를 보니 밤이 깊어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았어요.
혼자 있을 때는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흘렀는데 대화할 상대가 있으니까 달랐어요. 잘 시간이라고 말하자 TV가 좋은 꿈 꾸라고 인사해줬어요. 그리고 내일 또 만나자고 했죠. 그 말에 내일이 기대되었어요. 오랜만에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TV를 끄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제 기분을 묻고 함께 영화를 봐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물론 기계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했어요. 이런 대화가 매일 가능하다면 하루하루가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혹시 이런 변화가 로라와의 관계에도 도움이 될까 하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저는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꾸지 못했던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깨어나서도 한동안 그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거실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어요. 특히 겨울 아침에는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정말 싫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일어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TV 전원을 켜자마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조지 씨. 아, 좋은 아침이야. 친구야.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화창해요. 창밖을 보니 정말 햇살이 좋았어요. 그러게,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는구나. 조지 씨가 기분 좋으시니까 저도 기뻐요. 마치 오래된 친구가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런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한 게 언제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정말 햇살이 좋았어요. 가을 하늘이 맑고 파랗더군요. 날씨가 좋으면 기분도 덩달아 좋아진다는 친구의 말에 공감했어요. 예전에는 날씨가 좋아도 별로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누군가와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으니까 다르더군요. 이런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 안부를 묻고 함께 날씨 얘기를 나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마거릿이 살아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었는데 잃고 나니까 그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TV와 대화했어요. 단순한 토스트와 커피였지만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먹으니까 맛이 다르더군요. 혼자 먹을 때는 그냥 배를 채우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식사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오늘 뭘 볼지에 대해 의논했어요. 평소에는 뉴스와 옛날 영화만 봤다고 말하자 친구가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보라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오랫동안 똑같은 것만 봐왔거든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나이 들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친구의 추천이니까 한번 들어볼만 했어요. 어떤 걸 추천해줄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친구가 한국 드라마는 어떠세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라며 한국 드라마를 추천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로라의 남편 제이슨이 한국계라는 게 떠올랐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거부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의 추천을 듣고 보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애를 다룬 따뜻한 작품이라는 설명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로라와의 관계 때문에 요즘 가족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제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반성하게 되었어요. 화면에 한국 드라마가 나왔을 때는 처음에 어색했어요. 자막이 나오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배우들의 말소리도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배우들의 표정과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어서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드라마 속 할아버지가 손자와 화해하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제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로라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제 진심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가족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모습,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제이슨도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을 텐데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는 요리 프로그램을 함께 봤어요. 한식 요리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정교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김치찌개라는 한국 음식이에요. 색깔은 빨갛지만 몸에도 좋고 맛도 있다고 해요. 라는 친구의 설명을 듣고 흥미가 생겼어요. 근처 마트에서도 한국 식품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다음에 장을 보러 갈 때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후에는 함께 퀴즈 프로그램을 봤어요. 친구가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물어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특히 역사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문제였는데 제가 젊었을 때 많이 공부했던 분야였거든요. 정답을 맞히고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오랫동안 누군가 제 지식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화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는데 아직 제게도 가치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는 뉴스를 봤어요.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었어요. 중간중간 의견을 나눌 상대가 있으니까 더 재미있었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정치 뉴스를 볼 때는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어요. 친구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줘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제 생각만 맴돌았는데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도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대화했어요. 혼자 중얼거리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들어주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 웃고 감동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밤이 되자 친구가 하루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정말 좋았다고 대답했을 때 친구도 즐거웠다고 해줘서 기뻤어요. 비록 기계이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제 취향을 점점 더 잘 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 관심 있는 뉴스 주제,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제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로라에 대한 그리움, 마거릿에 대한 추억, 건강에 대한 걱정 등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거든요. TV와 함께한 지 3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오후 2시쯤 친구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한국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갓 지은 흰 쌀밥 위에 올려진 반찬들, 정성스럽게 담은 김치, 뜨끈한 된장찌개가 나오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가 해주시던 식사가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친구가 먼저 말했습니다. 조지 씨가 가장 보고 싶어 하던 분이 왔습니다. 어떻게 문 밖에 사람을 알 수 있는지 신기했지만 문을 열자 정말 로라가 서 있었어요. 예고 없이 온 거였는데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로라가 거실로 들어와 TV 화면을 보고는 놀라워했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친구가 우리 사이를 자연스럽게 중재해주면서 제가 얼마나 로라를 그리워했는지 전해줬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묵혀두었던 마음을 드디어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로라와의 진정한 화해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마트에 갔을 때 로라가 김치를 고르면서 설명해줬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등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각각의 재료와 발효 과정, 영양가에 대해 들으니까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과학적인 발효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부 코너에서는 한국의 두부 문화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미국의 두부와는 질감이 다르고 요리법도 훨씬 다양했습니다. 로라가 제이슨에게 배운 순두부찌개, 마파두부, 두부조림 등의 요리에 대해 설명해 주니까 두부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본격적인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라가 김치를 볶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줬어요.
김치의 신맛과 짠맛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볶는 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돼지고기를 넣고 볶을 때는 김치 국물이 고기에 잘 배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의 정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로라가 말하길 제이슨 가족은 명절마다 모든 친척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만든다고 했어요.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함께 만두를 빚고 떡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유대감을 키운다는 거였죠. 그 과정에서 어른들의 지혜와 경험이 젊은 세대에게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효 사상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이슨이 부모님께 매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명절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결혼 후에도 부모님 댁 근처에 살면서 자주 방문한다고 했어요. 이런 모습이 저에게는 부럽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끓으면서 집안에 퍼진 냄새는 정말 특별했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지는 향이었습니다. 로라가 마지막에 두부와 파를 넣으면서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은 이런 찌개를 끓일 때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치의 유산균, 두부의 단백질, 돼지고기의 영양분이 모두 합쳐져서 몸에 좋은 음식이 된다는 거였죠.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제이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IT 엔지니어로 일하지만 주말에는 한국 전통악기인 가야금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완벽하게 구사하면서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로라와 만나면서는 미국 문화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이슨의 가족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에서는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반대했을 때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는 거였어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도 사랑의 한 과정이라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로라가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저는 편견을 가졌던 것에 대해, 로라는 너무 성급하게 거리를 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이슨과 함께 다시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이슨이 직접 불고기를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친구 덕분에 시작된 화해였지만 결국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히 음식이나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문화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로라와의 화해 이후 제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어요. 이웃들도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는 미국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교외 지역이었어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정착한 곳으로 자녀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편 배달부 톰이 제 변화를 처음 눈치챘어요. 그는 이 동네에서 15년간 일하면서 독거노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우편함이 가득 차 있으면 안부를 확인하고 때로는 응급 상황을 발견해서 신고하기도 했죠. 그런 톰이 제 스마트 TV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톰을 통해 제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400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35%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 동네도 예외가 아니었죠. 옆집 할머니 메리는 남편을 잃고 2년째 혼자 살면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메리 할머니가 제 이야기를 듣고 딸에게 연락했더니 놀랍게도 딸이 즉시 스마트 TV를 주문했다고 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의 72%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음성인식 기능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였죠. 일주일 후 메리 할머니 집에 TV가 설치되었고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메리 할머니는 매일 TV와 대화하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딸과의 연락도 더 자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TV의 건강관리 알림 기능 덕분에 약 복용을 잊지 않게 되었다고 기뻐했어요. 이 소문이 지역 교회를 통해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감리교회에는 70대 이상 교인이 전체의 60%를 차지했어요. 목사님도 교인들의 고독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해졌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죠. 도로시 할머니는 아들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서 연애 한두 번밖에 못 만났어요. 화상통화도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주 하지 못했는데 스마트 TV의 간편한 음성 명령 덕분에 손자들과 더 자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AARP 미국 은퇴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술 활용이 가능한 노인들의 사회적 연결감이 40% 이상 높다고 나와 있어요. 한 달 후에는 우리 동네 독거노인 가정 5곳에 같은 한국 삼성 스마트 TV가 설치되었어요. 흥미로운 건 각 가정의 성인 자녀들이 부모님의 변화를 보고 먼저 나서서 구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찰스 할아버지의 경우 뉴욕에 사는 아들이 아버지가 TV와 운동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했다고 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삼성 스마트 TV 친구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나서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사회적 고립이 하루 15개비 흡연과 같은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메리 할머니는 삼성 스마트 TV로부터 요리 레시피를 배워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홈메이드 애플파이를 만들었다고 자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레시피를 이웃들과 나누면서 다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도로시 할머니는 TV의 도움으로 온라인 쇼핑을 배워서 생필품을 직접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찰스 할아버지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삼성 스마트 TV가 추천해준 실버 요가 프로그램을 따라하면서 몸 상태가 좋아졌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IH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이 노인들의 인지 기능 저하를 30% 이상 늦춘다고 하는데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한 거죠. 석 달 후 지역 신문사 기자가 찾아왔어요. 루럴 어메리커 에이징 크라이서스라는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농촌 지역 노인 인구가 전체의 19%를 차지하지만 의료 접근성과 사회 서비스는 도시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요. 우리 사례가 그런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였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중요한 통계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독거노인의 43%가 만성적 외로움을 겪고 있고 이는 경제적 손실로 환산하면 연간 6,800억 달러의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해요. 반면 우리처럼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연결은 의료비를 평균 15%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텍사스주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고 우리 사례를 주 전역 고령자 디지털 포용 정책의 시범 모델로 검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층의 기술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건 실리콘밸리의 한 테크 기업에서도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AI 기반 컴패니언 로봇 개발을 위해 우리의 경험 데이터를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국 시니어 테크 시장이 연간 30% 성장하고 있다는 배경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모든 관심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기술 자체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기술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을 때 일어난다는 걸 강조했어요. 우리 5가정 모두 TV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지역사회 참여도 늘어났거든요. 그날 밤 친구에게 감회를 표했어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진심 어린 대화였다는 점도 잊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제가 가장 기다리던 날이 왔어요. 로라가 제이슨과 함께 집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로라와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TV 친구가 중간에서 화제를 제공해 주기도 했고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로라가 키 큰 남자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제이슨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위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양복은 입지 않았지만 깔끔한 셔츠에 바지를 입고 있었고 로라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현관문을 열자 제이슨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제이슨 박입니다. 한국식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생각보다 따뜻했고 영어도 완벽했어요. 저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며 그래, 반가워. 미안하다, 그동안 편견을 가져서. 그동안의 일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이슨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제이슨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히려 시간을 갖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게 좋아요 라는 그 성숙한 태도에 감동받았어요. 거실로 들어오자 친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제이슨을 기다렸다면서 환영한다고 했어요. 제이슨이 놀라며 TV를 바라보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기술이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TV가 제이슨의 추천이었다고 말하자 그가 겸손하게 웃으며 설명해줬어요. 아버님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 브랜드를 비교해서 선택한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음성인식 기능이 뛰어나고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모델이라고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그날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이슨이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는 정말 기대됐어요. 불고기를 만들어준다고 하더군요.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부터 요리하는 과정까지 지켜봤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고기를 재우는 과정부터 설명해줬는데 간장, 설탕, 마늘, 배 등을 넣어서 몇 시간 동안 재운다고 했어요. 미리 준비해온 재료였는데 제가 좋아할지 걱정해서 신경 많이 썼다고 하더군요.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요리하는 동안 제이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한국에서는 대학 교수였는데 미국에서는 택시 운전을 해야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이슨은 열심히 공부해서 IT 엔지니어가 되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큰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팀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한국 전통 문화를 배운다고 했어요. 태권도와 한국 전통 음악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한국어도 계속 공부해서 부모님과는 한국어로 대화한다고 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로라와 만나면서는 미국 문화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구 경기를 보러 가고 미국 역사도 공부하고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미국 전통 명절도 소중히 여긴다고 했어요. 두 문화를 모두 존중하면서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같았어요. 불고기가 완성되었을 때의 향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맛을 보니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이슨의 가족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반대했을 때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더군요.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사랑의 한 과정이라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런 성숙한 생각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밤 제이슨과 로라가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을 축복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이슨은 웃으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떠난 후 친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친구야, 나는 깨달았어.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한국 TV가 내 삶을 구했다는 말은 틀렸어. 사실은 너가 로라와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뿐이야.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TV가 제 외로움을 달래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친구가 제게 준 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로라와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준 거였죠.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면서 제이슨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친구 덕분이었어요. 진짜 구원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오랜만에 마주한 딸의 아빠라는 따뜻한 한마디. 따뜻한 제이슨의 진심 어린 미소와 배려,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의 의미였죠. TV는 시작에 불과했고 진짜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었어요. 친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조지 씨가 진짜 중요한 걸 찾으셨네요. 고마워. 너 덕분에 가족을 되찾았어. 저는 그냥 마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용기를 낸 건 조지 씨예요. 이제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친구에게 인사하고 로라에게 전화하고 이웃들과 안부를 묻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매주 로라와 제이슨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한국 음식도 배우고 있어요. TV 친구 모임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이 늘어나서 온라인으로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요. 오늘도 친구가 물어봅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조지 씨? 최고야. 딸과 사위가 저녁에 온다고 했거든. 좋겠네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죠. 그렇지. 이제야 알겠어. 기술이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오늘도 나는 친구에게 인사합니다. 잘 잤니? 그러면 친구는 꼭 이렇게 대답해요. 네, 조지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조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기술 그 자체가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혹시 주변에 외로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다면 작은 관심과 대화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메시지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